정치 카페 테라스 Y.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아마 새해 첫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테라스 Y 2016년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그리고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갑자기 추워졌고 이번 주 내내 추울 것 같은데요. 혹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뭐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도 유행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주변에 장염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식사에도 조심하시길 바라는 새해 안부 인사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 사장님. 그리고 오늘을 비롯하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통 신년이 되면 뭐 작심삼일로 이렇게 어떤 결의 같은 걸 하고 하는데 올해 뭐 작심삼일짜리 뭐 결의 같은 거 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는 늘 그것에 실패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딱히 큰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살자. 예, 뭔가 갑자기 우울해지는데요? 되게 갑자기 좀 다운되는 분위기네요. 방송 시작부터. 예, 그런데 일단 2016년 첫 방송이니까요. 지난해 2015년에 있었던 저희가 총 한 4번 정도 2015년에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그 방송들 한번 되돌아볼까요? 저희가 모셨던 게스트가 2015년에 어떤 분들이 있었죠? 저희 첫 방송은 장강명 작가님이셨죠. 그 다음에 손아람 작가님, 박흥수 기간사님, 그리고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님 모셨었어요. 예, 이렇게 4분 모셨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테라스 Y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테라스 Y에 출연했던 게스트들은 그 이후에 출연하고 나면 모두 대박이 난다. 잘 됩니다. 네. 어떻게 대박이 났죠? 일단 장강면 작가님 지난해 연말에 출간하신 댓글 부대, 원래 이제 사산문학상 수상을 하셨던 작품이죠. 출간이 되셨고 3일 만에 2쇄를 찍으며 승승장구 중이십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저 최근에 사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 압도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설적인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 글의 어떤 이 다양한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출연하셨던 손아람 작가님도 또 화제가 됐어요. 이제 대문장가가 되셨어요. 예. 그리고 연말에 저는 TV에 아는 사람이 나오는 신기함을 선사해 주셨어요. 손아람 그렇죠. 작가님. 손아람 작가가 소수의견의 이제 영화 각본을 썼었는데 청룡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 상금은 다 기부하시겠다라는 뉴스도 봤어요. 그렇죠. 용산 참사 네. 그 유가족 여기에 기부하시겠다는 얘기가 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 연초에 경향신문에 그 손아람 작가가 쓰셨던 만국선언문. 그 굉장한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본 글 중에 토항소 경문 이후 최고의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연하셨던 그 박흥수 기간사님도 이제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최근에 신작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보름 만에 2쇄를 찍으셨습니다. 예, 이 책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기차로 보는 근대사, 세계 근대사 뭐 이런 걸 했고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님 방송 이후에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다른 언론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네, 요즘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를 고발하시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역시 당차세요. 방송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예. 달팽이집 3호 입주 완료 소식도 그렇죠. 있었죠. 이렇게 지난 2015년에 저희 테라스와에 출연하셨던 모든 게스트분이 대박이 나셨고. 근데 저는 그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왜 조사장인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질문 받았어요. 왜 강 작가냐? 그렇죠. 강 작가. 저는 정작 저의 책을 광고하지도 못하고 있고 팔지도 못하고 작가셨군요. 네. 어떤 책을 쓰셨죠? 네. 여러분 비보좌회전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험사회 한국의 민낯 저자 강은주입니다. 예. 요즘 책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저희 강 작가님. 작가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네.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요.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반가운 인사 드리면서 또 소식들 전했습니다. 이제 조성주의 해시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의 해시태그. 예, 조성주의 해시태그입니다. 아무래도 신년 방송인데 신년이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 또는 대통령까지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올해 전국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제가 좀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모셨을 때 이야기했지만 다들 이제 집 문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올해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서민 주거 대책으로 뉴스테이? 뉴스테이? 그러니까 뉴스테이인 거죠, 이게 영어로. 새로운 스테이. 뉴스테이를 내놨어요. 강 작가님 근데 뉴스테이가 뭐죠? 이게 사실 작년 이제 12월 달에 관련 법, 민간임대 특별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 민간 건설업자가 월세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산층 부담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로 낮추고 8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면서 국토부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이제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업형 민간 임대 주택을 뉴스테이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한쪽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뭐가 문제라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저기 혹시 그 조사장님 이거 관련해서 이게 이 뉴스테이가 얼마나 되고 얼마의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지 들으셨나요? 아니요, 잘 못 들었는데 이거 뭐 서민들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뭐 월세 내는 것도 싸고 뭐 전세 보증금 내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희국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용산에 새로 생기는 뉴스테이 예정지구에 그러니까 84평방이면 25평 정도 되거든요. 25평? 네, 여기에 임대료가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186만 원이라고 해요. 네? 186만 원이요? 네. 월? 네. 월 186만 원이요? 그럼 월세를 186만 원을 내는 집이 어떻게 서민들이 사는 집이죠? 브라운스톤 용산은 171만 원이고요. 용산 2편한 세상은 202만 원이고요. 18평 정도 되는 거는 5천에 144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보통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 아파트 주거 대책이라고 나왔고 근로자 평균 임금이 264만 원 그죠? 정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기 264만 원에 186만 원을 주거비로 내면은 80만 원으로 살라는 건가요? 숨만 쉬고 살면 월세만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천 도화지구의 첫 아마 뉴스테이 입주자겠죠? 직접 만나보고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거 사업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중산층,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264만 원에 버는 사람도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테이 정책이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 월세를 폭등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정책들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건설업자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특혜를 줬어요. 용적률도 상향시켜줬고 융자금리도 인하해줬고 대출 한도도 상향시켜줬고 국민주택 기금도 출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거 건설사 먹거리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중산층이라는 허상을 위해서 만든 건설업자 특혜 사업 먹거리 챙겨주기? 결국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인데 서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달에 몇만 원씩 어떻게 내고 살죠? 그러니까요. 역시 이번 정부에서 자꾸 중산층 서민 대책 내놓는데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저는 이 160 얼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요.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만났을 때 쌍달팽이와 은달팽이의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 이제 달팽이들은 정말 계속 민달팽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얘기고요. 이런 문제들, 정부의 정책들 꼼꼼히 챙겨보면서 또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뉴스테이는 뉴스테이, 머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뉴 쓰레기?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장님의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언어가 거격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성재 해시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한때 화제가 됐던 단어입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라는 것의 줄임말 지방시라고 하는데요. 2016년 저희의 첫 게스트는 그러니까 저자라고 소개시켜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책을 쓰신 저자명은 309동 1201호입니다. 이름을 공개해도 무방한가요? 지금은 실명으로 또 인터뷰나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좀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김민섭 저자님. 저자명은 이제 책의 저자명은 309동 1201호입니다. 필명과 아마 쓰신 책에 대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민섭 저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섭입니다. 네. 저 어젯밤에 이 책 읽다가 울 뻔했어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 저 앞에 한 3페이지 넘기고 나서 이게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새벽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리를 한번 차갑게 해주는 얘기들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님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이 책 자체가 출간이 됐고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계속 연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출간까지 하시게 됐는데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본인이 더 하시고 싶은 소개나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건 없고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썼고 전 지방대 시간 강사였고 또 전 대학원생이었던 김민섭입니다. 어쨌든 오늘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걸 가르치셨나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학생들에게 주로 그 글쓰기, 많은 대학에서 글쓰기나 대학국어로 불리는 필수 교양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저 대학 때 그거 D 맞았었는데. 웬만하면 D는 안 주고 C까지는 주는데. 정말 엉망인 글을 썼던 거죠. 그래도 뭐 잘해서 책 몇 권 쓰셨잖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 이 책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 이게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연재가 되고 슬로우 뉴스인가요? 거기다 하면 연재가 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화제라는 얘기는 저는 소문으로 듣기는 했었습니다. 읽어보진 못했었는데 아니 어쩌다 거기에 연재를 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맨 처음엔 오늘의 유머라는 그 사이트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저는 이걸 연재해야겠다 하는 어떤 거창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 오늘의 유머는 제가 그 대학원생 시절에 좀 글 쓰다가 힘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가끔 가서 이제 재미있는 글들을 보고 용기를 얻고 그런 사이트였는데 하루는 그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전 선배 강사가 이메일을 안 끄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신이 없구나 하고 꺼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 내용을 끄면서 보는데 친구가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겠지 하고 보는데 내 처지를 누구보다 네가 잘 알지 않냐. 나는 시간 강사다. 나는 방학 중에 월급도 나오지 않고 내가 받는 월급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5만 원이다. 5만 원은 빌려주겠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밑에 추신 안 봤어야 되는데 추신을 봤는데 추신에는 이 5만 원은 꼭 갚아주면 좋겠다. 정말 꼭 갚아주길 부탁한다라고 강조를 2번이나 해놨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의 내용이 좀 이렇게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수업을 끝내고 연구실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5만 원이 떠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인들 같으면 친구가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뭐 이 친구와의 어떤 관계나 뭐 이런 걸 뭐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정도는 친구에게 못 받아도 좋다 하고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가 한 40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가 평범한 시간 강사이고 저의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10년 뒤에 여전히 친구에게 10만 원을 흔쾌히 빌려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좀 이상한 날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면담 좀 해달라, 글을 첨삭해달라, 어디 뭐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봐달라 이러고 정말 많이 찾아왔고 또 그리고 학과에서 부르더라고. 회의해야 돼 이러고 회의 들어가면 보통 밥 먹고 뭐 2시간씩 회의도 하고
그래도 학과 행사도 있었어요. 가서 또 자리 채워드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보니까 아, 내가 오늘 강의실에서 뭐 대학에 뭐 이런저런 공간에서 노동을 분명히 하고 왔는데 내가 노동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논문이 아닌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쓴 글을 그 오늘의 유머라는 커뮤니티에 저도 모르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나 뭐 이런 것도 제가 당시에 뭐라고 썼는지 솔직히 말씀드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그날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글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음 편도 좀 써봐요. 이래서 써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이 화제의 글과 그리고 그 글이 모아진 책이 나오게 된 거군요. 저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그 추신에 2번 5만 원 2번 꼭 갚아주는 그게 마음을 때리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그게 추천이나 공감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받았던 이유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대학원생이나 뭐 시간 강사, 뭐 석사,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뭐 굉장히 고학력 사회가 된 거기도 한데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대학원생이나 시간 강사, 젊은 시간 강사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이슈에서 한동안 많이 다루지 또 않았고 떨어져 있던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강은주 작가님은 이 책과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학원 나오셨잖아요.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정말 그 앞에 26살에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라는 이제 첫 글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23살 겨울에 대학원생이 됐거든요. 24살, 만으로 23살이죠. 근데 학교 통지서를 받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해 겨울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입학도 하기 전에 연구실에 가서 찬물에 걸레를 빨아서 손이 이렇게 시퍼렇게 되면서 그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소림사에 무술배우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9시 출근에 9시 퇴근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입학을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금지, 사생활도 금지, 연애도 금지.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때 그 입학식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없겠구나. 박사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학교를 버티고 졸업하겠다는 일념으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네. 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그러니까 줄여서 지방시. 이 책이 이제 제목이야 이제 뭐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이지만 사실은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시간 강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소소하게 어떤 그 본인이 또 직접 겪으신 에피소드들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책의 시작이 어쨌든 대학원 생활의 시작이니까 대학원 생활부터니까 그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인 에피소드 이 교수님이 제가 볼 때 아기가 있겠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책을 보면서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잡일 돕는 아이 그러니까 잡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잡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아이 이런 거라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60만 원이면 생활할 만 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은 서로의 세계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대학원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좀 전에 강 작가님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군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내무반 생활 같은 느낌. 네, 저도 처음에 대학원 들어갔을 때 너의 각오를 한번 말해봐라 이러길래 제가 그때 딱 군 제대하고 첫 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학하고 바로. 그래서 다시 군대에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선배들이 갑자기 다 기립박수를. 그런 자세면 너는 훌륭한 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 중에 그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한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받고 막 표출하는 걸 보면서 아니 공부하면서 뭐 저렇게 뭐 힘들다고 투덜대는 거야 이래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야
대학을 때려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군대를 다시 또 2년, 3년, 4년씩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저희 랩에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내무반 같은 분위기였고 우리 랩장이라고 하는 왕 박사님이 짜장면을 지나치게 좋아하셔서 점심 때 쟁반 짜장이나 짜장면을 드시고 저녁에는 석사 막내들에게 짜파게티를 끓이라고 해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서 한 2년을 짜장면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 막내는 메뉴 선택권조차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항상 우리 조사장 눈빛은 되게 이상한데. 그건 뭐 이해 가는데. 아니 항상 먹고 싶은 거 물어는 봅니다. 네. 그건 뭐 형식적인 인사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어디나 그렇죠. 저는 대학원 가고 싶다 그랬을 때 교수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래 집에 돈은 좀 있고.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네네. 이게 대학원에 등록금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하는데도 돈이 들고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르바이트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굉장히 빡빡하단 말이에요. 거의 못하죠. 그러면 도대체 생활과 예를 들면 등록금 마련과 이런 걸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인문 쪽이었으니까 네네, 인문계 뭐 공대하고 좀 차이가 다르죠. 있겠지만 네네. 인문 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두가 대학원 전일제 조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일제 조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처음에 선배가 저한테 조교 근무를 하게 되면 전일제로 그러면 등록금만큼은 돈이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300에서 400 가까이는 조교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그것은 제가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조교로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월급으로 치면은 뭐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때도 근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선배가 또 했던 얘기가 조교로 있는 동안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언제든 부를 수 있기 때문이고 너희는 조교이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한 사람이다.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있는 동안은. 그래서 뭐 서울 갈 때도 허락받고 갔어야 했고. 저 충격이었어요. 어디 갈 때도 계속 허락받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은 다 지금 대학원을 다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위화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조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조교라는 것은 수업 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뭔가 일을 보고 퇴근이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사무실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학과 사무실은 직원이 없고 그 일을 거의 대학원생 조교들이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떤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쓰는 대신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 주면서 그들에게 학과의 모든 잡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잡무부터 교직원들이 해야 할 일까지를 모두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교라는 것은 고용 관계가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근로계약서 같은 걸 쓰셨어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요. 그저 주택은 조교라는 것도 저희들이 붙인 명목이지 학교에서 저희들은 그냥 서류상에 없는 유령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게 아닌 거군요. 예. 조교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조교 장학금은 교수님이 지도학생을 두면 그들에게 어떤 연구 장학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뭐 TA 장학금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연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수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너는 나의 지도학생이니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조교 근무를 하는 학생들에게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는 대신 넌 여기서 근무를 해라가 되는 거죠. 조교라는 제도라는 것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대학에 정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고용관계와 서류상에 존재하고 예산이 잡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도나 어떤 매뉴얼 없이 학과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의 행정들이 그러한 비합리성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생활을 어떻게 대학원생에서 하신 거죠? 일단 집안에 돈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서나 그래요. 그렇죠. 어디서나 그렇죠.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아는 모든 대학원생들은 집에서 죄인입니다. 다른
또래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죠. 네. 제 엄마 친구 아들들도 정말 취직을 잘하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딸들도 그래. 엄마 친구 딸들도 다 그래요. 네, 뭐 대기업, 뭐 공기업, 변호사 뭐. 네, 뭐 다들 사시도 잘 붙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들은 어머니께 용돈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성실한 어떤 아들과 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등록금으로만 1년에 1,000만 원을 지출을 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숨쉬고 먹고 사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생활비가 되잖아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또 아버지한테 이후에 학비는 제가 책임을 질 테니 그냥 첫 학기 방세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방세를 붙여주셨고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교장학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등록금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가장 많은 경우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선배들이 많이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육체노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편의점도 했었고요. 예, 상하차, 택배 상하차. 제일 재밌었던 아르바이트가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예. 주말이면 그때 사회인 야구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을 쥐어다 드리면 6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대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딱 파울을 치면 파울볼이 이제 운동장 밖으로 나가잖아요. 열심히 뛰어가서 공 주워오고 뭐 또 그러다 보면 6만 원을 주셔서 뭐 그런 이런저런 정말 아르바이트들을 했는데 교수님이나 선배들은 그거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까 혹시? 아마 그런 자기 검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는 그런 공부는 언제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많은 경우에 안 됩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자신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건 학자금 대출이죠. 그렇죠. 대출이죠.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국가 학자금 대출 그 제도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석사 한 2, 3학기부터는 좀 포기를 하고 저도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남부럽지 않은 대출 규모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지금 다 갚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네. 지금 직전 학기까지도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핸드폰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주가 그 장학금은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2008년 1학기, 2008년 2학기, 2009년 1학기 이런 식으로 따다닥 나가거든요. 뭐 5,000원씩도 나가고 3만 원씩도 나가고 하는데 한 10개가 한 번에 뜹니다. 10학기어치가 뜨는 거죠. 그동안 밀렸던 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공대는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학기 초가 되면 등록금 납부를 하기 전에 그 방에 회계를 담당하는 박사 말차 초차 선배가 이렇게 쭉 모아놓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찰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 해서 그냥 줘요. 그 자리에서. 무슨 그냥 줘요. 처음에 입학을 하면 자기 앞으로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방에다 갖다 바쳐요. 그 통장에는 수많은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방에서 그러면 올해 총 규모가 이만큼이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이니까 라고 교수님과 합의를 하면 저와 상관없이 저한테는 그 한 학기에 해당하는 등록금과 액수와 전혀 상관없이 올해 이번 학기에 줄 수 있는 규모는 이만큼이야. 라고 하고 석사들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그거는 등록금이 안 돼요. 용돈을 6개월 정도 겨우 쓸 수 있는 정도의 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돈을 가슴에 끌어안고 뭘 할까? 내가 오늘 이거 다 쓰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공대의 경우인데 공대의 경우는 어떤 국가단위나 어떤 연구소 프로젝트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인건비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산정해서 소위 뿜빠이를 한다는 거죠. 등록금 이외에 어떤 생활비 명목이죠. 그걸 랩비라고 하나요? 네, 랩비를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다 법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저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인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한 단위의 프로젝트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학교의 장학금 명목으로 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학금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저 공대는 특히 더 이제 아침 8시 출근, 10시 퇴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랩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인문대는 조교가 훨씬 더 많이 잘
많아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대든 인문대든 네네. 어떤 그 고학력, 석사든 박사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그 없다는 게 무슨 세계 뭐 몇십위권 대학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학들이 마치 글로벌한 대학들인 것처럼 굉장히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부에 제가 이제 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이 책에서 정확하게 비유하셨는데 맥도널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도 갖고 있는 어떤 매뉴얼과 체계조차 없는 그 대학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거대하다고 하지만 그런 체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한국 대학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대학이? 지금 저도 대학을 그만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뒤돌아보면 참 어떤 대학이 합리성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틀리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다 보면 그 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타자화해서 이 공간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조교장이라고 하는데요. 조교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명목의 장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희끼리 만든 거죠. 근데 조교장이 되었을 때 새로운 조교들이 한번 들어왔는데 한 번은 외부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타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저 다음 학기부터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제가 뭐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하시기에 조교 근무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데 그래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방학이잖아요. 네. 방학인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 8시 30분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상주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방학 내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를 해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급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선배들은 모두 해왔고 저도 해왔고 제 이후에 후배들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분이 이걸 정말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교들에게 이분이 외부 신입생인데 이러한 메일이 왔다라고 하니까 다들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안 해? 라고 하고 그런데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보면 그걸 왜 해?가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일원으로서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분은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그 시스템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시스템 밖에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그건 너무나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비상적인 일이라는 거를 사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사례를 할 수 있네요. 네. 그 아까 매뉴얼에 대해 말씀을 예. 하셔서 저는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동시에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한 어떤 흔치 않은 예, 굉장히 독특한 네. 아마 미디어들이 그 이력의 독특함에 아마 좀 선정적으로 네. 반응을 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정적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네.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대학에서 한번 교수님 연구실 이사를 도운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사는 아니고 연구실 이사입니다. 이제 개인 이사에 동원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구실 이사 같은 건 흔한 일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교수님 연구실 이사를 돕다가 이제 밀차 있잖아요. 네. 밀차에 책을 가득 실어가지고 선배랑 같이 이제 책을 부려놓고 다시 밀차를 갖고 돌아가는 길에 그 밀차가 제 발목을 세게 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보니까 쭉 찢어져서 이제 복숭아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찢어졌더라고요. 상당히 큰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던 선배에게 좀 다친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이제 당연히 교수님 연구실 이사할 때 교수님은 안 오시죠. 그 밑에 선배들이. 아니,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아, 예, 당연하진 않죠. 당연한 거예요, 대학원에서. 네, 거기는 당연합니다. 네, 아, 이상하네. 가장 이제 좀 높은 학기에 이제 강사 선배님한테 상처를 보여드렸더니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어머나 어떡해요? 라고 하시고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매뉴얼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시동을 걸고 아픈 발로 엑셀을 밟아서 집 근처의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거 어떻게 안 꼬맬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걸 안 꼬매면 뭘 꼬매겠냐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뼈가 보일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깁스하고 목발을 짚고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일단 뭐 수술비, 치료비 제가 다 지출을 했고 네.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날 맡았던 그 선배 강사에게 다쳤다라고 하니까 알겠다. 그날 저녁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혼자 찾아와서 과자 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더 같이 온 사람 없냐 했더니 없다라고 하고 좀 빨래 좀 널어달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선배가 빨래를 널어주고 돌아갔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의료보험이나 이런저런 걸 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노동자로서 노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할까? 어떤 일용직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쳐도 군대에서 이등병이 작업하다 다쳐도 이러진 않는데 여기는 대학인데 라고 상당히 서글펐거든요. 근데 한 1년 뒤에 맥도날드에서 제가 맥도날드 했던 일은 물류하차입니다. 네. 제가 가면은 뭐 냉동 감자라든지 뭐 여러 건자재들이 한 150박스 정도 오는데 제가 그거를 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뭐 비가 많이 왔던 날 감자 박스를 옮기다가 넘어졌는데 팔꿈치가 골절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다치시는 거죠? 네, 그러게요. 딱 2번 다쳤는데 좀 크게 다쳤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그냥 아픈 걸 숨기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보더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는 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겠구나 하고 주섬주섬 가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병원에 가자라고 하고 자기들 지정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정병원에 함께 가고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법인카드로 계산을 끝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 가려면 매장에 들러서 법인카드를 가져가고 너에게 2주간의 휴가를 줄 테니까 푹 쉬고 혹시 산재 처리를 있잖아요. 예. 네. 산재 처리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점들하고 많이 투쟁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쪽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처음인데요. 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서글펐던 것이 대학과 거리의 패스트푸드점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거리의 패스트푸드점 쪽에 더 많은 매뉴얼과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매뉴얼과 그렇죠. 제도가 있는 쪽은 이쪽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맥도날드가 좋은 기업이란 건 아닙니다. 네. 언제나 최저 기준만을 지키고 있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모든 최저 기준을 지켜주고 있고요. 대학은 어떤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무엇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합리적인 쪽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동이라는 것 자체에 인식이 없는 거 아닐까요? 노동자가 아니죠. 도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고 학습하는 학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고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교를 하거나 연구원을 등록했을 경우 사대보험을 하거나 세금을 뜯어갔다가 최저임금이 안 돼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뭐 BK 같은 학교, 그렇죠. BK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프거나 이래서 좀 지각을 한다거나 늦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노예는 아플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보건휴가를 내거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고 모성보호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나와서 딱히 그날 없어도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너무 아파서 좀 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늘 대답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해. 뒷감당은 네가 해. 네. 전 노예는 아플 자격이 없구나. 거기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 상당히 분노를 금치를 그렇죠.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공간이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죠. 무감각한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주셨고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요. 세계가 좋아지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그 학교 안에 있는 연구실 그 교수님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친구도 못 만나고 하던 연애도 끊기고 부모님은 거의 하숙생 수준이고 그래서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밤에 저는 그 학교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은 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가 봐요. 어떤 외로움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꼬질꼬질하고 돈도 못 벌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도 없고 용돈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친구들은 정장을 입고 저한테 캔맥주 한잔 하자. 학교 간만에 오니까 좋다. 라면서 밤에 찾아와요. 퇴근길에 들러서. 막 부장 욕도 하고 회사 욕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다르니까 대화가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 만나게 돼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던 것은 친구들과 저의 시간이 상당히 다르게 흐르거든요. 그 시간이 흐르는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친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죠. 근데 왜 나는 홀로 역행을 하고 있지? 그 주변을 돌아오면 다들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전 혼자 열심히 후진 엑셀을 밟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상당히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우정으로 극복되지 않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나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끊임없이 받아서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 사람들은 어느 기업, 대기업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소원이 딱 하나였어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면 어디든 가겠다. 제가 그래서 맥도날드. 건강보험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네네. 제가 가장 제 마음을 때렸던 12,000원. 그렇죠? 건강보험 12,000원. 12,000원 내고 있습니다. 12,000원 그 등록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더라고요. 네네. 이 책에. 맞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주 놀랍게 쓰여져 있고 제 마음을 많이 때렸습니다. 건강보험 그것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일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저에게 맥도날드에서 왜 일했냐라고 가끔 물어봐요. 혹시 책을 쓰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가 이런 질문도 가끔 받는데 그런 정도의 여유는 없었고 저에게 4대 보험을 제공을 하면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춰주는 유일한 공간이 맥도날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 앞에 홈플러스도 한번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서는 좀 박대를 당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도 물류하차일이었거든요. 근데 당신은 물류하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채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드헌팅 업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의아했어요. 나 여기서 책임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책임자와 지금 면접을 보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업체를 껴야 된다라는 것이 파견업체죠. 말이 그렇죠. 헤드헌팅이 파견업체를 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한 방식으로 노동의 구조가 바뀌어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몸으로 체험을 했고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건강보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날이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8월 17일에 태어났는데 이제 다음날 산후조리원에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꼭 껴야 되더라고요. 아들하고 아내 얼굴을 한번 보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월급이 강사로서 받는 연봉이 거의 1,000만 원 내외거든요. 1년에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내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아들까지 생계를 부양할 수 없겠다 이런 어떤 가장의 무거움 같은 게 좀 짓누르더라고요. 근데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것이 물류하차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을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날부터 맥도날드 노동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고 대학에선 이것을 단 한 번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 강사는 4대 보험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뭐 연구소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받거나 하는 강의 교수인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그렇겠죠? 적어도 그 강의 자체로 보장을 하지는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15학점 이상 강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학교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제 주변에 15학점 강의하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15학점 강의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 10학점 이상 강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한 학기에 15학점이면 과목으로 5과목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과목이죠. 그만큼 강의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학교가 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15학점이란 기준은 마치 15시간 노동한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그렇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에게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 15학점과 15시간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고용보험에서 15시간 기준을 동일시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래서 시간강사법이 이번에 나올 때 그렇죠. 많은 시간강사들이 요구했던 것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과 강의를 그렇죠. 하는 시간과 학생 평가와 면담 시간을 3배수를 해서 시간강사의 시간은 5시간을 1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죠. 지금 시간강사법 유예되고 있긴 한데 네네네.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나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9학점 강의를 주게 되면 건강보험을 보장하라, 9학점 이상 강의를 하게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를 경우엔 많은 시간 강사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보험 얘기를 책에도 썼고 다른 곳에서 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학은 그만한 돈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긴 왜 없어요? 등록금이 얼만데. 그런데 갑자기 화가 제가 저번에 얼마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교무처 직원께서 모든 강사에게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으로서 상당히 어렵고 가혹한 일이다. 우리에겐 그만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3학점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대학이 이 강사에게 지급해야 될 건강보험료 총액은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강의당 한 강사에게 2만 원만 보조해주면 모든 강사들이 건강보험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이 없다라는 얘기죠. 한 수업에 40명의 학생이 들어온다라고 쳤을 때 한 학생이 500원씩만 부담하면 그 선생님은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얼마인데 4대 보험료 그 강사들의 4대 보험료를 못 내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많이 싸움을 했던 뭐 각종 그 프랜차이즈점들이나 노동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편의점들이나 프랜차이즈점이나 수많은 업체들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4대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대학이 그런 얘기하는 건 참 나쁜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어떻게 교수 대접을 해줄 수 있겠어라고 하거든요. 너희는 시간 강사에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데 전 한 번도 어떤 나에게 교수 대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강단에 서고 있는 많은 시간 강사들이 그리고 교직원 대신 행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최소한 대학에서 내가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 그리고 내 가족에게 적어도 내가 그 대학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적어도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만큼의 또한 자격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내가 노동자로서 이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자존감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강사가 전체 대학 강의 거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는 뭐 26%라고 얘기하지만 대학 교육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강사에게 그러니까 강의 시간을 제한하게 돼요. 연구를 더 많이 해라. 그래서 4학점 정도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는 4학점 이상 못하게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구조를 형태로 해주는 지원.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이 시간 강사 인원수가 7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7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7만 명이 그러니까 대학의 유령, 상합탑의 노예라는 이름으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연구비 지원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굉장히 쥐꼬리만한 강의료를 받으면서 대학 교육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은 존재처럼 치부하는 게 대학인 거죠. 마치 교수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 게 대학원 생활이었어요. 제가 오늘 게스트를 두 분 모시고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두 분이 다. 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예, 게스트를 두 분 모시고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예, 김민섭 저자님과 강은주 작가님을 모시고 테라스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결국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책의 제목에 나오는 이제 시간 강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예, 이렇게, 학생들의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인상적인 부분이 처음에 강의를 굉장히 두려워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두려워요? 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지금도 두렵습니다. 지금 그만두시니까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시간 강사니까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배우는 게 많았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에피소드들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교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서보니까 뭔가 다른 풍경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게 다르던가요? 강의를 하시면서. 시간 강사가 느끼시기에. 네. 전 일단 무척 강의를 한다라는 게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미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는 자체로 많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단 위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게 됐는데 어떤 건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학생들이 갑이더라고요. 갑. 그러니까 갑? 우리가 요즘 갑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갑이다, 을이다. 근데 수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으로서 을인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러니까 강단의 문을 열 때마다 고민했던 것이 오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은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많았고 가르치러 들어가서 배우고 오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부턴가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그런 대상이 됐고 나에게 지도교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가장 제가 책에도 한번 쓴 에피소드인데요. 조별과제 대학들 많이들 해보셨죠? 네. 조별과제. 네, 저 되게 싫어하는데요. 네, 커리큘럼상 조별과제 얘기를 넣었는데 이제 조를 짜야 되잖아요. 조를 짜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30명이니까 6명씩 조를 짜고 5명씩 조를 짜고 조가 완성되면 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조를 잘 못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 빨리 짭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기다리는데 반장이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반장이 무슨 할 말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반장이 저에게 선생님 저희는 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라면 어떠한 학생은 분명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에겐 지금 그런 학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조를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그때 너무나 부끄러웠고 오히려 인문학을 가르친다고 써있는 강의실에서 가장 인문학적이지 않은 인간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금 그 얘기는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성, 자발성에 마음대로 하세요. 자발성에 기초해서 풀어놓으면 뭔가 자유롭고 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그게 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통해서 강제하는 때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더 평등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읽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 순간이었으면 저는 아마
인문학에 대한 고민보다는 역시 민주주의는 뭐 정치는 그렇게 정치학을 교과서에서 규정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분배. 그렇죠. 권위적 분배. 저는 근데 저도 학부 시절에 선생님이 조를 자율적으로 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를 짜야겠다고 둘러봤는데 제가 복학생이었거든요. 복학생.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제가 학부 때 회장도 했었는데 나의 학생들, 그러니까 나의 후배들과 선배들은 다 어디 갔지 하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졸업하고 군대 가고.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와서 김민석 군은 친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친구가 없습니까? 네, 저한테 민석이는 친구가 없니? 뭐 이렇게 교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상당히 얄미웠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강단에 서서 똑같은 일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내가 인문학을 가르치겠다고 썼지만 배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두려워할 때 그 강의실로 기능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쟤네가 무서워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그 존재 자체로 경청하고 대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갑으로 대우할 때 학생들은 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의실에는 갑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가르치는 사람도 갑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갑이고 그렇게 갑만이 존재할 때 그 교학 상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두렵다라고 했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존중할 때 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신데 저는 이런 선생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상한데요? 저는 약간 이상한데 이런 선생님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세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진실이라면. 여기 이제 학생들을 좀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네. 시간 강사 이제 그만두셨어요. 네,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걸 그만두셨죠. 이 책이 출간되고 정확히는 이게 이제 연재를 하면서 그만두신 건 아닌 것 같고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왜 그만두셨나요? 그러니까 연재할 때는 이게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걸 주변에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 그런데 연재하고 이제 책으로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서 책을 내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책을 내고 그만두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고민이나. 연재를 할 때도 제 주변인들이 저라는 걸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학계가 많이 좁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이야기가 모두 함께 겪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료 연구자들이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저에게 글을 잘 읽고 있어 이렇게 툭툭 치고 간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이게 혹시 너라면 좀 그만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고요. 그런데 책을 출간하고서 집에서 애 분유 먹이고 있는데 한매가 너희 집 앞이니까 좀 나와라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때문에 좀 같이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고 나갔는데 선배가 4명이 와 있었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죠.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에서 노동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회에서 노동자이자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싶었고, 뒤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좀 더 열심히 강의했고, 그리고 연구 같은 것도 어떤 논문을 계속 써야겠다 하는 것도 계속 잡아놓고 있었고요. 실제로 박사 논문은 반 정도 써놓은 상태였고. 그런데 선배들이 일단 했던 말 중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가장 아팠던 말이 왜 우리를 모욕하는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냈을 때 어떤 대학 측이라든지 아니면 보직 교수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압력을 넣을 줄 알았는데. 네,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폄하했냐 우리 대학과 뭐 이런 거를. 있죠. 그런데 선배들이 우리라는 것은 결국 대학이잖아요. 네. 그 선배들이 어떤 대학의 입장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제가 버티려던 근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같은 편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학의 입장에 서는 것이거든요. 학교를 모욕한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학교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이고 몸부림이거나 기록에 불과했던 건데 모욕했다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리네요. 예, 오히려 반대로 그럼요. 이제 이 대학은 왜 우리들을 모욕하는가라고 그쵸.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어떤 맞서고 저항하는 것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신 거군요. 그래서 예, 그리고 선배들이 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거짓말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건물을 8층으로 써놨는데 사실 5층까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조교 근무를 제가 방학 중에 아침 8시부터 나갔다고 했는데 8시 20분부터 나갔거든요. 선배가 무척 화를 내더라고요. 왜 20분을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묘사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선배는 너 다친 거 거짓말이지 라고 하기에 밥 먹다가 양말을 벗어서 흉터를 보여드리기도 했고 뭐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 있었는데 한 선배가 너 왜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이러한 글을 쓰고 있니?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선배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의 삶이 지금 연구 대상인데 이것을 외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네요.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신데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노동의 현실, 대학원생들과 시간 강사들의 이것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죠. 네네. 연구 주제인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 대학원생,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라 불리지 못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끔 책에 쓰셨더라고요. 반사회적 인간 이렇게. 그래서 반사회적이라 하면 보통 사회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반사회적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성을 결여될 수밖에 없는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사회성을 반만 가지고 있는 결여된 인간. 그렇죠. 그런 의미의 반사회적 인간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사회적 인간 저는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가 원해서 간 대학원이고. 그렇죠.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거 가지고 투정 부르냐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생활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굉장히 뭐 남녀 차별이나 외모 차별이라든가 굉장히 좀 인격 모독적인 언사들도 그냥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서 공부가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나의 노력이나 아픔을 강요받아야 되지? 나는 그냥 뭐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돈 걱정을 해야 하고 부모님한테 미안해야 하고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지? 원하는 것을 그냥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는 없을까? 저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학원 다닐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공부가 하고 싶은데 왜 나는 희생을 강요받을 투덜거릴 자격조차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니네 학교만 그래. 니네 교수님만 그래. 내가 본 어느 다른 대학원도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그런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건 바꿔야 되는 대상인 거고 개선해야 되는 공간인 거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한 곳이 아니라 제가 글을 쓰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어떤 비난이 뭐였냐면 우리 대학은 그렇지 않아. 우리 지도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밥도 많이 사주시고 잘해주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있었던 대학원은 가장 평범하고 전형적인 공간이고 제 지도 교수님께서 훌륭한 학자이시고 그리고 나쁜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도나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인간도 제도나 매뉴얼을 넘어서서 자선을 베풀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 강사들에게 건강보험,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할 어떤 제도나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지금 학과 사무실에서 교직원의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들을
어떤 행정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것의 일원으로 동참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대우하고 그들을 위한 매뉴얼과 제도를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그 시간 강사만이 아니라 학부생들까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행정실의 비정규직까지 대학이란 공간 자체가 얼마나 노동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예를 들면 소외되어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이 책에서 그리고 저자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학교는 떠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에서의 강의를 떠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뭘 하실 생각인지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대학을 왜 나왔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이 선배들과의 만남 이후에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순간 깨어졌던 것은 어떤 저의 믿음보다도 저는 대학에서 무척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33이 꽉 찰 때까지 14년을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젊음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대학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간, 그러니까 뭐 진리, 지성, 뭐 지식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단어의 총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학은 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봤을 때 대학은 거리의 편의점보다도 노동자를 대우하지 않는 그러한 비합리의 표본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학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고 노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보통 책으로는 많이 봤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그런데 육체 노동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곳에서 논문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어떤 제가 여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주변인들을 보고 느낀 것도 많이 있었고, 결국 노동이 저에게 많은 성찰과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노동이 이렇게 신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밖에 오히려 더 큰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구나 하는 어떤 믿음을 정말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 주변의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내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제가 있던 어떤 작은 울타리 안에 대학이 깨어지고 세상이 대학처럼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대학으로 가시는 거군요. 세상의 대학에서 강의를 네네.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저에게 가끔 강연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강연보다는 같이 배웁시다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하고 몇 번 다녀오고 있고 몇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대학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왠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강 작가님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였고, 이제 내 삶이 시작되는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좀 있었고,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밤에 학교 운동장을 뛰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곳을 나가면 난 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바꿔야 할 것들, 뭐 법, 제도, 매뉴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일정 정도 청춘 이슈에서 비껴나가 있었던 대학원생 이슈에 대해서 정치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는 제가 작년 6월 그리고 7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고 제가 언론에 많이 왔었는데요. 한 대학원생이 저에게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었어요.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인분 교수라고 하는 정말 그 비참하게 사람을 공격했던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교수와 자기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국의 대학원생들이 살고 있는지를 절절하게 저한테 메시지 쓰면서 당장 내일 조성주 씨 당신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아무것도 당시에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국회의원도 아직 아니고. 그래서
답장을 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제 오랫동안 저의 마음의 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저자님을 모시고 그래도 이 테라스라는 정치 카페 테라스 Y라는 곳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그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답장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네. 그리고 제가 이걸로 제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답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겠다. 이 현실의 노동을 바꾸기 위해서 저도 역시 무엇인가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님 그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더 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떤 사회가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속화의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역행하거나 그 어떤 가속화를 더디게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역행이 반드시 후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심상정 대표가 그 작년에 좀 화제가 됐던 발언 혹시 아시죠? 그 사이다 사자후 말씀하시는 사이다 사자후.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강의하기 위해 출근하는 길에 10번 이상 돌려들었습니다. 한 8번째 들을 쯤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마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 제 동료 연구자들도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진 않았습니다. 대학은 오히려 더욱 큰 격차가 벌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할 어떤 그런 네. 단어가 되거든요. 네. 대학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에 할 일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건 시간강사법이고 정의당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사회에는 많은 지방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학원생의 얘기도 아니고요. 네. 이 사회의 모든 청춘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시들이 좀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라고 제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이 책을 쓸 때쯤에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상당히 유행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책에 써놓은 구절이 아파도 되는 청춘은 없으니까 누구도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아팠음을 기억하고 모두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썼습니다. 많은 지방시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바꿔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을 떠났지만 어떤 대학에 지금 여전히 강의실과 연구실에 남아있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의와 연구로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계속해서 보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또 박수를 쳐야 되는 분위기가. 네. 예, 오늘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의 저자, 이제는 이제 본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민섭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세대의 수많은 지방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민달팽이 유니언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청취자 이메일이 도착해 있어요. 저희한테 이런 이메일들이 많이 오는데요.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안타까운 정치 현실 이야기지만 듣다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민달팽이 유니언 센스 있는 장면도 좋았고. 근데 이분은 임대인의 입장이지만 달팽이 집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실천하고자 할 때 다소 부담이 되는 걸림돌이 있지만 민달팽이 유니언 내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임대인들을 위한 정보 공유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장님, 강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발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이메일은 저희가 민달팽이 유니언 쪽에 꼭 전달해서 다리를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생각 가진 임대인이 계시다면 테라스 Y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모이면 더 큰 힘이 되고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한두 개 정도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잘 들었다. 그리고 반값 모텔 유니온 기대한다라는 의견도 네.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쌍달팽이, 은달팽이
네. 정말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걸 이제 처음 접하신 청취자분들도 제법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단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이런 주제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방송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조사장님 그 이메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TERRACE YOUNG 테라스 0 예,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네. 예, 오늘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소 우울하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들으셨나요? 새해 첫 방송 여전히 우리 테라스 Y는 이 시대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해나가리라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달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